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경남도당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첫 번째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경남에서 진행합니다. 이곳 경남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이념으로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를 막고 통합의 정치,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간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경제발전의 심장인 경남, 울산, 부산으로 갑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시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나신 지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는 제가 시민으로서의 삶을 각성하는 계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고 맞는 16번째 5월 민주당이 대선 중에 대통령님을 뵈러 이곳 경남에 왔습니다. 잘했다, 고생 많지? 라며 인자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느 때보다 노무현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 통합을 대한민국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 민주당이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망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면당한 내란 속의 윤석열이 극우 인사와 손잡고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식밖의 행동과 주장을 들어야 합니까? 6.3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대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법원은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이 사회에는 혼란만 불러올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급한 이유가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건진 법사로부터 최소 2개의 샤넬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정치 검사들이 정권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절대로 징계 대상자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될 것입니다. 잔인무도한 내란 계획을 짰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의 오랜 묵은 내란 책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내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는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주겠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범죄입니다. 이 많은 회개한 일들이 12.3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극우 세력과 내란 잔당은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내란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님의 네, 경남도당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을 뵙기 위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노무현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2차 TV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 주자들 일정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선 후보들은 저녁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TV 토론회에서 사회 갈등과 연금, 의료개혁, 기후위기 등 사회정책 분야를 놓고 맞붙습니다. 기본사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현안과 의제를 놓고 경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도 일정을 줄이고 토론 준비에 주안점을 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지금은 권양숙 여사와의 오찬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동석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묘역 참배 전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덕분에 2006년 지방선거 출마를 용단할 수 있었다며 노무현의 꿈, 강물의 여정을 잇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침 7시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저녁까지는 토론 준비에 매진할 방침인데 신동욱 서대의 수석 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에서 토론을 통해 김 후보의 다양한 경력과 약자를 위해 살아온 강점을 충실히 부각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개인적 경륜이 충분히 토론에서 드러날 거라며 오늘 2차 토론을 기점으로 지지율의 계단형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아침 7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에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노 전 대통령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도 이제 토론회 준비에 전력할 예정인데 항상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노 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하는 토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면서 각 후보 측에서는 판세에 대한 전망도 내놓고 있죠. 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도 통상적인 경우처럼 막판으로 가면 격차가 정당 지지율대로 많이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겸손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상수라며 당연히 시도할 테지만 야합 단일화가 되더라도 판을 뒤집지는 못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 영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의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김문수 후보의 훌륭한 인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상승의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선거 초반에 지지율 격차를 확연히 줄이며 판세를 뒤집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사전투표 이전에 지지율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줄여야 원활한 단일화 협상이 진행될 거라며 소위 자강의 비중을 두고 선거 운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동훈 공보단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확장성 면에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며 2차 TV 토론에 마치고는 그런 경향이 더욱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2030 세대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로 가버린다면서 이 후보의 중도 하차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대선에 갔다가 이기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한다기보다도 선거가 끝난 뒤 전당대회의 예고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에서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확보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연 기자,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넘겨받기 시작한 뒤 3주 만인데요. 비화폰 서버 기록이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기록을 대부분 복구했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받았는데 조만간 포렌식 등을 통해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경찰 수사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 등이 경찰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차장 등 강경파였던 경호처 수뇌부들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주고받은 실제 통화 내역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됩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자료가 만약 서버에 남아있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는 건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활용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별도로 법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건희 여사 뒤에 여사의 가방을 대신 든 여성이 보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김 여사와 함께한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입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건네받은 샤넬백 2개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넨 가방들인데 검찰은 캄보디아 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와 유 씨는 한 목소리로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으로 꼽힐 만큼 김 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과거 SNS를 통해 친분을 표현하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부부에 이어 유 씨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두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 윤 씨의 청탁이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씨의 청탁에 한 총재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수천 명의 철수를 검토한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단독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28,500명 주한미군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에서 나온 구상 가운데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는 물론 이번 대선 전후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해왔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공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태평양 군비태세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번 주한미군 감축론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국내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의제는 현재 미 국방부가 세우고 있는 국방 전략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구체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며 한반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만 아직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업계가 긴장 속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하지만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자 관세 영향권 안에 든 우리 바이오업계는 신경만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는 2,515억 달러.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기준 39억 8천만 달러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제품의 최대 수출처입니다.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등 단체들도 앞다퉈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코트라에서 마련한 미국 바이오업계 동향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 수십 명이 몰렸고 대미무역에 일단 적신호가 켜졌고 그 기준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 계획이 있던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셀트리온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냐? 이거에 대한 답도 아직 제가 클리어하게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말쯤 원래는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했던 것을 12월 말까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면 가뜩이나 높은 미국 내 약값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로 인한 국내로의 유턴 투자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미국과 일본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오늘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F4 회의를 중심으로 미일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 매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던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도 6조 9천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홍콩 H지수 ELS 배상금이 제외된 기저효과가 컸고 실질적인 이익 창출력은 떨어지고 건전성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순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이익 창출력과 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올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29%, 1조 5천억 원 증가한 6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순이익 증가에 지난해 1분기의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콩 H지수 폭락에 따른 ELS 배상금 지급으로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그 덕분에 올해 1분기 순이익이 더 커진 셈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주 수입원인 이자 이익은 1년 전보다 오히려 1천억 원 감소해 14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이자 이익이 1천억 원 증가해 이자 이익 감소분을 만회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익 창출력을 나타내는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천억 원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7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건전성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기업 회생과 신용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대손 충당금이 1년 전보다 3천억 원, 무려 24%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2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연체율도 3월에 소폭 하락했지만 신규 연체액은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조금 전 기상청에서 올여름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대체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장마가 들어있는 6월에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특히 한여름에는 더위와 호우 등 복합 재난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웅 기자, 최근 여름 전부터 날씨 변화가 심해서 걱정이었는데 여름 날씨는 어떻게 전망됐습니까? 네, 오늘 기상청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온은 3개월 내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예상했고요.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6월 하순인 20일 이후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권에 들기 시작하는데요.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올여름 장마철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현황을 볼 때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서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고 있어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맞부딪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극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 이후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무려 16차례나 쏟아진 바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올해 해수면 온도가 지난해만큼 높지 않아서 작년만큼 악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마 뒤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고 이와 함께 집중호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에도 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또 열대야가 연이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의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다면서 폭염은 물론 호우와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단일화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있을 거라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전당대회 예고편을 찍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준석이 들어오면은 이게 그렇죠.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아이고 그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훨씬 좋아.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상스러운 욕으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자살 종용하던 분들이 그 문자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반드시 있을 거다. 어제 이렇게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사실은 속으로는 단일화를 원할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자회견으로 쐐기를 박는 거다. 어제 이런 의미였던 걸까요? 아무래도 뭐 이준석 후보께서는 당연히 완주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이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직 당 대표를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 사이에 이준석 대표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죠.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옥신각신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뭐 궁극적으로 지지 기반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물꼬가 트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단일화 안 할 거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2011년 안철수,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을 그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당시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결국 박원순 후보로 단일화를 했잖아요. 실제로 뭐 김문수 후보가 40대 총리를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총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이준석 후보가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김문수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방식은 이준석 후보한테는 저는 맞지 않는 그런 제안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번 대선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정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 한테 다시 뭐 표를 모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이준석 후보로서는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단일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화에 쉽게 응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전화 자꾸 온다고 해서 전화 수신도 차단했다고 하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근데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받고 있는 거죠.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 후보께서 뭐 핸드폰 메시지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요청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인사만이 아니라 다른 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또 보수 지지층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로 아마 요청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다만 이제 이런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아까 뭐 전용기 의원께서 이제 40대 총리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우리 당에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냈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건 저희 당에 대한 좀 예의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시고요. 전혀 그런 식의 의사표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께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 이제 10%에 육박하는 또 돌파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분기점이 10%, 15%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지금 초입인가요? 그렇죠. 이제 선거 비중 보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선 후보의 지지율 10%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에 계셨던 손학규 전 이제 경기지사를 지내셨죠. 이분이 국토대장정을 하고 굉장히 그 서민들과 함께하고 전국 일주를 하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여론전을 굉장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후보셨지만 이 10%의 마의 10%를 돌파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 10%라는 거는
그 대선 주자로서의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뭐 후보께서는 캠페인을 잘 하고 계신 거고 이 단일화 논란도 굉장히 유리하게 그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메시지를 개혁신당에서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기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40대 총리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정치적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네네네. 말씀드린 것이고 오히려 40대 대통령이 70대 총리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정치적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뭐 예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 보는 겁니다. 당에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나 저희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뭐 저는 그런 겁니다. 태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충분히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40대 후보가 총리가 되든 70대 총리가 되든 민주당의 인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인준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기본적으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후보는 통합의 후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한덕수 후보를 통합의 후보라고 봤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 자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인준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대 총리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70대 총리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공정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현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단일화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40대 총리를 얘기할 때 물론 이준석 후보를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현행 선거법상 이렇게 직을 제한하는 게 괜찮은 거냐 이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직을 제안하신 적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끌어갈 내각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겁니다. 그것을 마치 직을 제안한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여론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0대 총리로 가능성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내각에 대한 어떤 비전과 포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일화 국면이 와서가 아니라 그 김문수 후보께서 후보가 되시고 나서 바로 첫 번째 그 당에 제안을 한 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추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당이 굉장히 새로워지고 젊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내각도 젊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김문수 후보의 집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게 굉장히 일맥상통한 김문수 후보의 그 내각에 대한 청사진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됐을 때도 아마 만 39세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장관을 역임했는데 경제산업부 장관 할 때도 아마 30대 중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트루도 대통령도 30대,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됐고요. 뭐 우리 전용기 의원도 지금 재선 의원이신데 30대 중반인데 뭐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하시면 뭐 총리로도 내각 장관으로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전용기 의원의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네, 직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젊은 내각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비전 제시였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봤을지 내용 듣고 오시죠.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야합 단일화가 돼도 그것이 판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 쪽도 저는 내심은 99% 단일화 야합 쪽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단순 명쾌하게 내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는 어떤 형식, 어떤 방식으로도 없다라고 명쾌한 대국민 선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읽었던 어제의 언어는 그러한 명료함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단일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한다라는 말로는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또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답이다, 뭐 안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사화시키는 것에 가장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이런 불화 때문에 개혁신당을 차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는 생물이죠. 그래서 허은하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결국엔 단일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한테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될 것이지만 그것이 선거 전체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요. 단일화 될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단언 속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할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해석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큰 변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허은하 전 의원도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허은하, 이준석 두 사람은 뭐 정치적 앙금이 있는 사이긴 한데요.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허은하 전 의원께서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가 본인을 중심으로 어떤 이슈가 촉발되고 그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과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그 단일화 이슈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기자회견을 충분히 열어서 지금 거듭되는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뭐 지금 이 지점에서 이 포인트에서 한번 본인의 입장을 또 선명하게 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까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반드시 단일화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을 나타내신 걸 보면 단일화 이슈가 이슈는 이슈다.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굉장히 그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지율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 YTN에서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주시죠? 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지금 방금 나온 갤럽 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45%이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6%입니다. 그러니까 45대 46에 지형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에 근접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최근에 서서히 이제 오차 범위로 접혀들면서 지금은 역전하고 있는 조사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단일화 이슈는 더욱더 굉장히 스노우볼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슈가 더 커질 것 같고요. 단일화 이슈로 이제 대선 중반에 이슈들이 전부 다 초점이 모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대폭 상승하고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선 후보의 마의 10%를 이제 딱 도달을 하면서 굉장히 이번 대선에 이제부터는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단일화 이슈가 대선 중반에 큰 이슈로 지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한다고 해서 물론 지지율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뭐 3이 될 수도 있고요. 1.3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이 지지율 변화를 뭐 민주당에서는 심도 깊게 분석할 것 같습니다. 심도 깊게 분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왜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곡이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성향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게 5월 22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자기가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49명이고요.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327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그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4명이고 자기는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이 92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들이 더 전화를 많이 받았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뭐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를 띄우면서 본인들을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더 여론조사에 깊게 관여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분석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왜곡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표본이 좀 더 많이 표집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발표할 때도 이런 성향 분석을 오히려 발표를 해주셔서 국민들께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이 여론조사의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만 보고 대선 후보 지지율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수 표본이 좀 더 많이 표집이 돼서 조금 왜곡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셨어요. 저는 자세하게 볼 시간도 없었는데 언제 그렇게 자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갤럽에다가 항의를 하시고요. 최근에 갤럽 조사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저는 지지율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요일 오후마다 나와가지고 이 토론을 방송을 할 때마다 갤럽 여론조사가 거의 다 인용이 되었어요. 이 추이가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초반에는 굉장히 앞서 있다가 점점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그 지지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으면서 윤석 후보 지지율도 굉장히 변화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는 인용할 수 없지만 갤럽뿐만 아니라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오늘 갤럽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지지율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 한번 다 살펴보시고 다른 조사 기관까지 한번 문제점이 있으면 또 이의 제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죠. 그리고 그 지지율 추이를 보지 않고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 중에는 오히려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있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이 성향 분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국민들께 훌륭한 그런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항의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과표집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왜곡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들은 이렇게 여론조사 상호의 분석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응답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국민들께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갤럽에 제안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갤럽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사 기관에서 제가 언급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비슷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보수 후보가 합쳤을 때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차 범위 내로 좁혀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기관들을 모두 다 함께 소개시켜 주셨으면 유권자의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갤럽만 동의합니다.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해당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왜곡 사례를 우리가 국민의힘 내용들 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이유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하면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서 또 판단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이 최근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정작 이준석 후보는 부인했지만 공보단장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이 단일화 제안은 결국 전당대회의 당권 잡기 예고편 아니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부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치 3년 전에 쫓아낸 이준석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이동훈 공보단장께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언론 플레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소위 친한계 의원님들께서 단일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자기한테 자주 한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을 쓰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며칠 뒤에는 이제 친윤계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는 또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내에서 여기에 응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거나 저는 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당내 상황,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의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면서 대권 과정에서 뭔가 지지율의 노림수를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뭐 더 이상 그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당권 경쟁에서 언급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자신의 고향인 청주를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유세 장면 보고 오시죠.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통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상당히 격앙돼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충분히 당을 망쳐놨으니 이제 보수 정치에 발목 잡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왜 저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대선이라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저는 입장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윤석열이 없었으면 한동훈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뿌리는 인정하지 않은 채 본인은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우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 정치적인 내용들을 떠나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했던 그 초심을 완벽하게 잃어버렸고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청산하고 있는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친윤 의원들이 홍 전 시장을 만나러 하와이를 간 걸 두고도 비행기 타고 하와이 놀러 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 당사자인 김대식 의원은 놀러 갔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그 보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 또 한동훈 전 대표께서 굉장히 젠틀하시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세련되신 분인데 이렇게 좀 격앙된 표현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고요. 평소에 제가 그런 모습을 잘 못 봤는데 좀 놀랐고 그거는 조금 과도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뭐 하와이 특사단이라고 불리긴 했습니다만 현역 의원은 두 분이 가셨고 뭐 유상범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 가셨습니다. 그랬고 유상범 의원님께서 혹여나 그런 또 잘못된 오해가 있을까 봐 미국 현지에서 자비를 들여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당비를 내서 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명예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잘못 오해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바로잡고 싶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과 자비를 들여서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충정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김대식 의원님께서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좀 과도한 표현을 하셨지만 김대식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고 또 점잖게 그 입장을 얘기하시는 모습이 저는 그래도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이게 혹시라도 뭐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지 않았다 이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식 의원님 저랑 같은 부산 지역 의원이신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님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개인적으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정권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때는 이렇다 할 뭐 직함이나 뭐 선대위에서 활동하신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희들한테 당원으로서 지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뭐 윤석열 정권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크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오히려 소회를 평소에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이제 특정 계파 의원들로 얘기가 된다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뭐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해프닝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한덕수 전 총리를 데려오려고 영입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자신이 경선에서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사실 권력이 뭔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싶은 생각을 저희 민주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권력 중심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당권을 위한 그런 구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선이라고 한다면 본인들 내부에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규합을 시키는 모습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당의 의원님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데리고 오는 것은 너무나도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자당의 후보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시장을 모시러 간 의원님들을 비판하고 그분들이 뭐 여행을 갔다라고 평가하던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에는 큰 관심이 없고 다음 그 당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유세에 나서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변수들이 있고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제 본격적인 지지 유세에 가세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당의 그 물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행보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대전제와 그다음에 당의 여러 가지 쇄신과 개혁을 동시에 얘기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행보를 사실은 더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 도로에서 치면 어디 여사가 니네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그렇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필요하다는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꼭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후보 캠프에 보수 인사들 영입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사주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남 전 행정관을 합류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문책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실제로 김대남 그 전 행정관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당내에 큰 문제로 불거져서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책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아마 캠프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 지금 상황, 민생 경제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등등의 상황들을 연출해 놓은 책임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용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민주당 당원들도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끊고 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도 빅텐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수들의 인사 그리고 보수적인 정책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 간단한 예로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에 영입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정권에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몇 손가락 드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을 영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김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영입을 시도했다가 철회했고 영입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그 관리되지 않은 멘트로 오히려 오해를 낳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책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 영입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없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 하는 네. 비판을 강력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은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뭐 김대남 전 행정관이 굉장히 떠들썩했던 분이죠. 왜 그런 분을 그렇게 영입을 시도했을까? 저는 그것이 참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선 과정에서는 여러 이제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 경쟁적으로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정치권을 오래 떠나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검증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선대위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끔 모셔오기도 해서 이제 해프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김대남 행정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떠들썩했던 분이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사건을 가지고 집중 포화를 쏘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대위에 제가 알기로는 직책을 줬다가 철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SBS에서 단독 보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뻔히 아는 사람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입을 하고 직책까지 줬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부정 여론이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철회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굉장히 의혹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을 영입을 하고 임명장까지도 발부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으로 저는 명쾌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뭐 극단적인 예라고 하시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은 영입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도 영입에 응할 리 없습니다. 그런 황당무계한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 건 적절치 네. 않고요. 그것이야말로 한동훈 또 전 대표나 국민의힘을 상당히 모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요즘에 민주당이 극단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TV 토론 나오셔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후보께서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좀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와 토론을 해보면 뭐 아니면 도에 답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토론회를 평가하자면 이준석 후보도 뭐 아니면 도에 답장을 내놓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들어본 거 비슷한 예시를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김대남 전 행정관의 뭐 논란이 많았는데 왜 영입하려고 했을까? 그건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도 100% 공감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직접 나서서 실수라고 인정했고 이 부분은 바로잡고 문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들짝 놀란 민주당이 인사 영입에 이제 신중 모드를 기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김민석 의원 깜짝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깜짝 카드가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오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후보까지 이렇게 영입을 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적으로도 공유가 되거나 그런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한번 했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 모드를 기할 것은 저는 확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하고 있죠? 아마 오늘 2차 토론회는 이제 사회 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또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국회의원 3선 또 장관까지 하셨고 경기도지사를 재선이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복지 분야, 노동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그 여러 가지 현실 정책에 대한 공방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회에서 정책 이야기 많이 나올 텐데 지난 대선 당시 화제였던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 민주당이 탈모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검토하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정책
본부장으로서 그 수많은 뭐 수백 수천 가지쯤 돼요, 소확행이.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탈모 공약 하나만큼은 전체 공약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의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후보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 예전에는 포퓰리즘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실현 가능한 건가요?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그 탈모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지면 탈모약이 굉장히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탈모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 탈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 건강보험 상에 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보험화 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의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뭐 개선 사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을 포함해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탈모 공약 아마도 토론회에서도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내놨거든요. 정책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주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당 추천의 특별감찰관 임명 공약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도 내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측면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여러 가지 이제 국회가 그 국민적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국회 자체가 너무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공약을 저희가 검토하고 발표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총선에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같은 것도 저희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재판 중에 있는 재판의 내용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겠다는 건 사실상 재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법 질서와 법 절차를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법 제도화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정치 개혁 공약들을 김문수 후보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감히 평가하자면 저거는 정치 개혁의 내용보다는 정치 혐오에 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국회의원들 10% 정수를 감축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막은 것도 결국에는 국회였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은 계엄 상황이라고 해도 나쁜 상상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 혐오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법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죠. 판사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판사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입법, 사법, 행정, 삼법 분립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야 하는 일들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감히 저렇게 평가하고 공약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책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 시리즈를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좀 바뀌었나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검토 사안들이 있습니다. 기본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제공해야 국민들께서 걱정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토를 한 이후에 후보께 이 정책을 검토해 주시라고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사회의 틀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해당 내용도 모르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따로 코멘트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 기본 소득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당원당규에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싸잡아서 비판할 필요는 없고 해당 내용들이 나오면은 토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지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인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국민의힘 당 강령에도 기본사회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냐 이렇게 물어봐서 김문수 후보가 살짝 당황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때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기초적으로 굉장히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정신을 담은 것이고요. 이재명식 포퓰리즘적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이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기본사회라는 그 공약을 얘기를 하시면서
기본소득은 이번엔 빼셨더라고요. 왜 기본소득을 굳이 또 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돈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 경제가 돌 수 있다. 그 유명한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호텔 경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호텔 경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호텔에 노쇼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10만 원을 주어지면 이 10만 원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모든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이익을 가지게 되고 결국 호텔은 취소를 하면 된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호텔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를 키워서 전 국민에게 소고기를 먹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는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그리고 그 소에 대한 속값은 누가 지불합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게 이재명식 기본사회 구상, 기본소득 구상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학자들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주장을 가지고 마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야말로 노쇼 공약이고 노쇼 후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호텔을 예약했다 취소하더라도 그 경제가 10만 원 돌아간다. 예약금이 잠시 머무는 동안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논리가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박하시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호텔을 노쇼 시키면 경제가 산다. 그거는 사실상 왜곡인 것이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의 토론 방식을 국민의힘에서 채택한다라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들의 퍼센테이지를 줄인 거는 저는 사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너무나도 망가뜨려 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수출에 대한 흑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됐을 때에는 국민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소득이 검토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보다 힘든 경제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는 성장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실용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리적인 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보수적인 정책이건 진보적인 정책이건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정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기본소득도 퍼센테이지가 낮아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양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기 전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았죠. 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의 탄압 때문에 서거하신 지 이제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희구하셨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획을 그은 큰 업적도 남기셨습니다. 또 한미 FTA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상국가로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계기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5월 23일이 될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하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대선 관련해서 어떤 당부를 말씀해주셨는지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따로 언급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국면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요즘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공존하고 상생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상대를 제거하고 적대하고 혐오하고, 이래서 결국은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을 오히려 분열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존재를 존중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인데, 결국은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잘못된 그런 움직임의 아니죠.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던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시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 네, 또 없으면 좀 할까요? 네. 권 여사 얘기 아까 잠깐 하죠. 고장숙 여사님은 건강해 보이시고, 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후보님께서 45%,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 지지를 누렸는데, 이렇게 좀 지지율 격차 들어간 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후보님 지지율보다 높아서 좀 단일화 더 진행될 거라고 본다고 많은데, 요거는 좀 오랜 전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후보 입장에서야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글쎄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과 또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는 거죠? 실제로 그 오찬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으로 예정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 가지고는 했다 안 했다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기는 하지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꿔왔던 세상을 다시 한번 이룩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늘 저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저께 내려가서 제를 지내고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노무현 정신을 기리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저렇게 늘 매년 열리는 저렇게 그 행사 기간에 가면 저희는 가서 추모를 하고 기리고 오는 시간을 갖고 옵니다. 예,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 관련 영상도 같은 분량으로 전해드린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을 확보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6달 넘게 꽁꽁 숨겨져 왔던 만큼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완전히 넘겨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임의 제출 절차가 시작된 뒤 약 3주 만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기록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 등이 썼던 비화폰의 사용 내역입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기록을 대부분 복구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비화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쓴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렌식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지 살필 계획인데 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화폰 통화 내용은 녹음이 불가능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또 경찰이 확보한 기록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한정된 상황. 내란 혐의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주가 조작 공범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관련자 소환 조사인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최근 이 사건 공범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모 씨입니다. 김 여사 사건 재수사 착수 이후 서울고검의 첫 관련자 소환입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데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거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이 입증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경위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나머지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조장을 이유로 들었는데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자도 취소하겠다고 밝혀 한국 유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입니다. 유학생과 방문학자 프로그램 인증을 즉각 박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학생 입학뿐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학생 체류를 위한 F1 비자를 더 이상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며 인증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교로 유학생 등록 중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활동 차단을 이유로 정보 공개와 정책 전환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왔습니다. Very upset with Harvard. They have $53 billion in a fund and yet they want more grants. And it looks like we're not going to be giving them any more grants. 하버드대 유학생은 6,80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도 400명 이상으로 전체 유학생의 6%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하고 하버드대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피살 사건 직후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공세 기류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유학생과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서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련 내용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에 대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놓은 보도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과 같은 인도태평양 내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4,500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한 3만 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한 16% 정도 되는 규모라고요? 그렇죠. 28,500명이 있는데 그 핵심은 미 2사단. 그러니까 육군이죠. 그리고 이제 미 제7공군, 공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군하고 해병대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만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28,500명인데 그 중에 4,500명이면은 뭐 한 16% 정도가 되죠. 규모가 이 정도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많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준입니까? 네,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4,5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미 2사단 예하에는 지금 1개 여단이 있거든요. 네. 그 1개 여단이 고정적으로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9개월 만에 한 번씩 순환 배치합니다. 한 번은 다른 1개 여단이 오고 그 9개월 근무 끝나고 가면 또 다른 여단이 오고 그렇게 해서 순환 배치하는데 그 스트라이크 여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스트라이크 여단 규모가 정확하게 4,500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미 육군을 감축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라이크 여단이 순환 배치되는 것을 한국에 순환 배치 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향방과도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접점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무슨 뭐 특별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이 행정부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제 내놓은 계획에 의하면 한 달 전이죠. 그 계획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육군 같은 경우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을 36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감축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대충 인원들이 3만 명에서 67 몇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주한미군뿐만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미군, 주일미군 전체가 이제 다 해당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군의 사성 장군이 이제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사성 장군조차도 20%를 이제 감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문제인데 예산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8%씩 예산을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큰 그림은 결국은 세계의 안보 정세와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미군의 감축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도 이번에 좀 논의가 되지 않았는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나지 않았고 한국과의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시절에도 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방안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시에는 참모들이 반대해서 이게 실현되지 못했죠. 네,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이제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주한미군이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로.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기지가 바로 햄프리스라고 하는 그 평택이 있는 그 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버런스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침 항모다. 고정된 항공모함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나 또는 중국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이 동북아 지역 또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하고 전선에 실제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인식의 격차는 있는 거거든요. 일기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흘러나온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갑론을박이 미국 국방부 내에서 또 미 의회 내에서 미 행정부 내에서도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주한미군 어떤 그 주둔 인원의 감축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올해 3월 달에 임시 국방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물론 뭐 그것도 리크가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미국 국방부가 지향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고 두 번째 과제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서 주한미군을 감축해버리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과 함께 사실상 이 중국의 뭐 대만 침공할 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동을 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주한미군 감축까지 가는 것은 결국은 이 전략이 서로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고민은 있을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일단 뭐 가능성 정도는 있다고 네, 보신다. 네. 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이제 뭐 인도태평양 쪽에 다른 기지로 이동하게 되면 네. 한반도 안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제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주한미군이 너무 북한의 위협에만 억제하는 역할만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조야에서 여러 군데에서 연구 보고서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주한미군을 재조정하고 재배치해서
중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한미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뭐 연구 보고서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의자가 이제 체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가자 지구를 위해서 범행했다라고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를 이제 불러오는 거고 네. 사실상 그 나비 짓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에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자가 이제 어떤 형태의 범죄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 행태로 그냥 자기 혼자서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테러 지원 국가나 테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늑대 행태로 자기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태풍 속에 그러니까 찻잔 속에 태풍 속에 그냥 조용히 끝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배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테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은 이제 평지 풍파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동 지역 내에 굉장히 전운이 고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 제가 이제 찾아보고 들어왔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배후가 있다기보다는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은 다행이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배우가 뭐 밝혀지게 돼서 뭐 특정될 경우에는 중동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이제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뭐 이란이든 이게 이제 배후로 밝혀지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국가 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그 국가 내에서 지금 테러 행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네. 누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세가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실장님 가자지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에 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킨 다음에 네. 이곳을 뭐 관광지, 휴양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디벨로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개발업자 출신이니까 충분히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51번째 주로 편입하라고 그러고 그린란드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파나마 문화도 내가 가질 거라고 이게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인식하고도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실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한 230만, 2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인원들을 어디로 보내고 어느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제법에도 문제가 돼요. 전쟁 중에 있는 그 국가의 어느 인원들을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네바 협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중동 국가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 국가들이 좋다면 200몇십만이라도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단 한 나라도 그거 잘하는 거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디벨로퍼로서 어떤 욕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실행 가능한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뭐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보여왔던 그 입장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은 2월달에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인가 이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고, 네. 3월 18일에도 전화를 통했어요. 그래서 3월 18일 전화 통계 핵심 내용이 30일 동안 휴전하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엊그제 세 번째 전화를 했단 말이죠. 네.
2시간 동안 전화를 통했어요. 통하고 나서 바로 이제 취한 조치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이제 그 국가 수반들하고 집단 통화를 했습니다. 네. 집단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 참 어렵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죠. 솔직한 얘기. 푸틴 대통령이 이게 휴전 협상에 또는 종전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30일 동안 휴전 같은 데서도 지금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뭐 철회했다라고 하거나 또는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24시간 내에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벌써 4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YTN에 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취임 후에 6개월 만에 이런 휴전 협정이든 평화 협정이든 종전 협정이든 이거 체결돼도 성공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개월 되려면 2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지금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영토 20% 정도 되는데 그걸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어야 그나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종전이든 또는 뭐 휴전이든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유럽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지원이나 협상이나 조금 더 네.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중재자로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휴전 협상을 하고 그럴 때 유럽에서도 볼멘 소리를 많이 했죠. 왜 우리를 빼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빼고 어찌됐든 뭐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전화도 통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유럽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휴전 협상이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소위 말하는 유럽 평화 유지 활동군을 그쪽에다가 보내서 휴전 감시를 제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 이제 중재 안 하고 나 빠질래라고 하면은 이제 유럽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24시간 얘기했는데 완전히 발을 빼겠는가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유럽이 어느 정도 나선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여할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휴전 협상안이 뭐냐? 그거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은 그걸 보면 이 러시아가 휴전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아마 미국의 국무부든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는 러시아하고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휴전에 대해서 얘들이 좀 진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협상을 더 끌어나가든지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북한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신형 구축함을 공개했는데 진수식을 하다가 배가 부서졌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뭐 격노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배가 망가지게 된 그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세요? 우선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김정은의 조급함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를 진수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드라이 독이라고 해서 육지에서 이제 이걸 건조하고 나면은 수문을 열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빼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팅 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자 형태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떠다니는 배죠. 그걸 이제 넣어가지고 배가 들어오면은 바다로 끌고 와가지고 플로팅 독을 가라앉히면은 배는 뜨잖아요. 그 방법이 있고 이제 3번째는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주 소형 선박이나 특수 선박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선대 방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잘 들어보지 못한 방식이잖아요. 물론 조선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알지만 저도 도대체 이게 선대라는 뜻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고 했는데 선자는 배선자고 대라고 하는 것은 밑받침이에요. 배에다가 밑받침을 통해 가지고 조금 경사지게 해가지고 이것을 배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섬유부터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채로
전체가 이렇게 평행해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선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궤도 부분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그냥 바다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수 쪽에서는 이게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선저, 배 밑바닥에 파공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조급정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4월 25일 날 지금 저기 최노라고 하는 거 구축함 하나 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쪽도 빨리 정진하면서 정진 항구에서 조선소에서 빨리 이제 하나를 더 해서 6월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자자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산이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고온 현상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낮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여기에 차고 건조한 바람까지 불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치솟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 광주 23도, 대구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19도 등 오늘도 2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 인천과 경기 북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많게는 60mm 이상, 그 밖의 내륙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5월을 마무리하는 다음 주는 계절이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